와우! 멋진 몸을 가지고 싶으셨군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헬스 보충제를 사드셨다고요? 아이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있었나 봐요. 잡지에서 뭔가를 발견하셨어요? 해외 다이어트 보조제를 직구로 사셨어요? 이걸 어째요? 식품에 있으면 안 되는 성분이 들어있었나 봐요. 눈이 침침해 해외 건강보조식품을 직구로 사드셨나요? 좋아지기는커녕 건강만 해쳤네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해외 직구는 신중하게. 식품안전나라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식품의 가짓수가 2,000여 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보장이 안 돼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그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네, 추천드리는 바는 안전이 확인된 정식 수입 제품을 네,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는 좀 어렵고 복잡한데요, 해외 직구. 이렇게까지 찾아보면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해외 직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만. 한 시간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기간은 계속 네.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런 그 내용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기간을 짧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 관리의 목적이잖아요. 네. 이런 그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이제 그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 이완의 압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완의 압축, 이완이라는 것은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병을 가지고 있는 기간. 네네. 이거를 압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건강 관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좀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리면 지금 건강기간이 이제 연두색이고 병이 있는 기간이 붉은색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런 비율로 건강기간과 유병기간이 구성되어 있었다면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유병기간이 길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수명이 길어지니까. 네. 네, 조금 이제 표현을 과장되게 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될 겁니다. 네. 건강기간은 짧아지고 유병기간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 네.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병 기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초록색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초록색만 네. 초록색만 하면 좋겠는데 네. 빨간색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초록색을 늘리고 빨간색을 더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간도 수명도 늘어나야 된다. 네. 네,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이 바로 이 목적.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들이 유전적인 영향이 70%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안에 당뇨가 있으면 나에게 당뇨가 올 확률이 70%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순수하게 유전적인 요인이 70%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가족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계속 바꿔주거나. 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그런 영향을 완전히 제외한다면 순수하게 유전적인 영향은 30% 미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식생활이라든가 생활 습관, 영양 관리를 잘 못한다, 뭐 스트레스를 잘 많이 받고 운동을 적게 하고 환경 오염, 대기 오염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 과로나 음주, 흡연 등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을 계속 해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원인들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질병의 모든 원인은 이제 활성산소, 유해산소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죠. 네.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제가 영양 관리 잘 못했어요. 그럼 지금 비타민 C의 섭취량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비타민 C가 부족하다고 해서 괴혈병이 온다든가 빈혈이 그쵸. 생긴다거나 뭐 근육이 손상된 건다 이런 어떤 그 결핍 증상이 당장 나타나지 네.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내 몸에 이상이 바로 발생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나이 들어서. 네, 계속 이런 악영향들이 축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간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서운데요, 조금. 그렇죠. 점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 관리, 영양소의 측면에서 본다면 네. 영양 관리,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영양소 부족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미래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마련, 일양 영양소는 신호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내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질병의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미량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 우리가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통해서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 그러한 영양소들을 미량 영양소로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약간 나중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오메가3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지방산을 섭취하고 있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당장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충분하게 평소에 그러한 영양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 영양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 네, 잘 쉬시고 잘 주무시고 숙면을 취하셔야 되고. 네. 세 번째는 뭘까요? 뭐가 잘 있을까요?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자님 운동 많이 하시죠? 운동. 운동을 하셔야죠. 네. 네, 운동을 하시면 다양한 그런 신체적인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있어요? 스트레스 네 관리? 가지니까. 정답입니다. 오. 네.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정말 나쁜 맞아요. 영향들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만 주의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산화 관리. 우리 몸이 계속 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화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우리 몸에 계속 적용시키는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지금 면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쓰셔야 되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지방 관리,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완의 압축,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건강한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강의 조건을 면역, 항산화, 스트레스, 비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강의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지만 우선 면역에 대해서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면역력 요새 진짜 중요해요. 일단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묻혀 있는데 지금 사실 시기적으로는 맞아요. 미세먼지가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 미세먼지 자체도 우리가 우리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 네. 만성 피로.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 면역력이 상당히 많이 저하되어 있겠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흡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담배를 피우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습니다. 그쵸. 네. 흡연하시면서 건강식품 챙기겠다. 그 다음에 수면 부족, 만성 피로와도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운동 부족도 역시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가공식품,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과음과 노화, 그 다음에 비만 당뇨. 이런 부분들이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100%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니요, 저도 저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에 결막염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입 안에도 구취나 잇몸 출혈,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대장의 장염, 다리, 폐, 기관지염, 비염, 위에는 위염, 자궁, 생리불순, 피부 아토피 피부염, 대상포진 이런 문제들이 네.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신체 부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냐면 염증입니다. 염증. 염증이 나타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고 매일 피곤하고 과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과음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염증입니다. 피부에 피부. 여기저기 염증이 네. 생길 수 네, 있고 네. 우리 신체 내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염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염증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면역 기능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폐렴, 암, 아토피, 대상포진,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1위가 면역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 생체, 우리 몸이 내부 환경, 외부 인자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어떤 장벽, 그런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면역에는 선천 면역과
자연 면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후천 면역, 획득 면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 면역은 말 그대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런 면역 기능. 그러니까 피부, 점막, 점액 조직 네. 같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1차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기관, 임파선, 편도선, 비장, 골수, 흉선 이런 부분들이 면역 세포나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는 저장하는 기관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채라고 하는 건 단백질의 일종인데 항균, 항바이러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보채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 세포, 대식 세포, NK 세포, 그다음에 인터페론 같은 그러한 물질들 네.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갖추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후천 면역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감염은 이 선천 면역 단계에서 다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천 면역이 뚫리게 되면 그다음에 후천 면역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항원이 침입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네. 우리 면역세포, B세포에서 이 항원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항원을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제거하는 그런 면역 기능을 우리가 후천 면역, 획득 면역. 그러니까 왜 후천 면역이라고 하냐면 밖에서 항원이 침입을 해야만 네. 한 번이라도 해야만 네. 거기에 대한 방어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거 알겠어요. 네. 예방주사.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방주사. 예방주사는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라고 한다면 네. 독감 바이러스를 소량 우리 몸에 그쵸. 주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해서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주사도 후천 면역의 한 종류이죠. 네. 그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제 어떤 항원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후천 면역 중에서도 인공 면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다. 그러니까 선천 면역이 음. 1차적으로 우리 몸을 방어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후천 면역은 선천 면역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러면 면역 제1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역 제1선은 상피조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피조직 아까 피부와 점막과 뭐 점액 뭐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 눈도 이제 상피조직이고 우리가 눈물, 눈 점액을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눈을 깜빡인다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그런 어떤 현상을 통해서 호흡기, 우리가 기침 재채기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현상이라고 네. 그다음에 기관지의 선모를 네.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식세포나 효소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소화기에는 뭐 위산도 역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 장내에 존재하는 그런 세균들, 네, 세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항균 물질, 네, 피부, 땀이나 피부 세균총, 효소가 이제 그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항원이 이렇게 접근했을 때 효소나 산을 분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막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뇨기 생식기도 역시 상피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생식기의 세균총이나 역시 효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면역 제1선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네. 네, 1차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1차 저지선이 뚫리면 그때 이제 면역 세포나 네, 보강을 해주는. 네, 그다음에 이제 면역 세포나 이런 부분들이 선천 면역이 먼저 작동을 하게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후천 면역이 작동을 하게 되는 네네네. 네, 그러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면역 제1선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단백질. 네, 맞아요. 단백질이 이런 면역 제1선을 네네. 구성하는 영양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면역 제1선 상피조직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 뭐 그런 카로티노이드가 네.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영양소죠. 네. 그러니까 유해산소의 그런 어떤 폐해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데 카로티노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카로티노이드는 상피조직에서 항산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상피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소가 카로티노이드고 그렇기 때문에 카로티노이드 역시 면역 기능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네. 그런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오. 네. 그 후천 면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천 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우리가 항체를 생성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부분이 후천 면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 그림이 이제 실제로 항체 모양이에요. 항체는 Y자형으로 생겼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파란색 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이제 가변부, 나머지는 불변부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그 Y자의 뼈대는 항상 똑같아요. 그 가변부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체, 바이러스가 수만 가지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수만 가지 항체를 만들잖아요. 그 수만 가지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저 가변부를 계속 바꿔가면서 새로운 항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후천 면역, 항체로 대표되는 이 후천 면역은 또 세포성 면역이나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포성 면역은 직접 면역 세포가 기능을 발휘해서 이제 기능을 유지하는 부분이 세포성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T림프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거나 그래서 감염 세포를 제거하고 혹은 대식 세포, NK 세포가 암 세포를 파괴한다거나 이렇게 세포가 직접 작용하는 그 면역을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항체 말씀드렸는데 항체를 생성하는 그 면역은 엄밀히 말하면 후천 면역 중에서도 체액성 면역이다. 왜냐하면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그 체액에 항체가 대량 존재하게 하면서 우리가 면역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체액성 면역, 항체 면역은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왔네요, 예방주사. 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저 항체가 지금 항원이 침입했을 때 Y자형의 항체가 항원에 붙어서 항원을 파괴시키거나 중화시키는 그런 항체 반응을 좀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본 그런 내용이고요. 네.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면역 반응과 면역 이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지금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외부에서 항원이 침입했을 때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어떤 그 변화로 이제 우리 면역 기능을 시작하게 되냐면 네. 발열 반응을 해요. 몸이 열나는 거요? 네. 몸에 열을 일부러 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오. 면역 기관이.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 열에 약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네. 물론 나중에 이제 열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은 체온을 올립니다. 올려서 일단 열에 약한 바이러스를 그래서 일단은 열에 약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염증 반응입니다. 먼저 이제 1차 방어막이 뚫리면 우리 몸으로 이제 그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잖아요. 그럼 대식세포나 수지당 세포가 식작용이 뭐냐면 그냥 그 잡아먹는 거죠. 잡아서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하는 식작용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NK세포가 감염세포나 바이러스를 직접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을 만들어서 저기 보이는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바이러스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바이러스 파괴 물질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NK세포가. 아.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주입되면 바이러스가 폭발을 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 NK세포는 아주 강력한 그런 면역세포고요. 신기하네요. 네. 그다음 인터페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포에서 그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에이팝토시스라고 이 부분은 뭐냐면 감염된 세포를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염됐으니까 내가 감염되면 옆에 있는 세포도 계속 감염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나는 감염됐으니까 난 죽을 거야. 그 자살하는 프로그램이 세포 내에 내장되어 있는데 인터페론이 그 자살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단어들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좀 해박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바이러스들도 계속 이제 그 변이가 생기고 진화를 하잖아요. 네. 세포가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저희는 네. 알지 못하지만 몸 안에서 엄청나게 전쟁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이제 백혈구가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감염체를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를 가동시키기 시작합니다. T세포와 B세포를 가동시키고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럼 이제 면역세포와 항원 간의 바이러스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열도 이겨야죠. 나고. 아, 네네. 또 전쟁터니까 엄청나게 아프고? 부종, 네, 아. 일종의 부종이 생기는 거, 붙는 거죠.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허.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기면 다행인데 졌다. 지면 계속 이제 우리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그런 네. 폐해를 우리가 계속 입어야 되는 거고 네. 이겼다 그러면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도 죽었고 네. 바이러스도 죽었고 그럼 이제 그 잔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잔해들이 이제 염증에서 발생하는 고름이에요. 아, 그 염증. 네, 면역세포와 항원의 어떤 잔해들 아. 이걸 빼줘야 되고 감염체 잔해나 감염체를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 조직을 재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호흡 폭풍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호흡 폭풍. 이 호흡 폭풍은 좀 발음이 어렵죠.
산화폭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산화폭풍. 네. 그러니까 산화폭풍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네. 산화폭풍이 뭐냐면 염증이 많아지면 앞서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우리 면역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면역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 면역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은 산소를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산소를 소비해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산소를 소비하면서 거기서 산소를 사용하고 남은 활성산소, 유해산소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산화폭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해산소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아프고 나면 유해산소 양이 많아진다. 네. 그러면 앞서 제가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하고 노화가 진행되는 원인이 산화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많은 활성산소와 유해산소가 우리 몸에 계속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염증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쵸. 유해산소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서 우리 신체가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질병의 가능성이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화도 촉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산소를 면역세포들이 다 쓰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다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다른 그 부분에서 사용할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무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에 파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통증이 생기고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근육통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뭐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젖산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어떤 대사 과정 중에서 젖산이 많이 그렇죠. 생겨서 젖산이 축적되면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거죠. 젖산이 뭐예요? 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산성화된다는 거예요. 네. 산성화. 근데 우리 몸은 알칼리성이 더 좋은 상태라고 하잖아요. 산성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염증이 많아지면 유해산소에 의한 피해도 커지고 우리 몸도 산성화되는 그리고 이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면역이 약해졌을 때 필요한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 중에 그 오메가3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저렇게 많이 유해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해주는 그런 영양 관리도 면역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관리다. 그러니까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와 어떤 기능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이제 면역 반응에는 면역 반응과 면역 이상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면역 결핍 질환은 우리 면역 세포나 면역 기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그 어떤 세포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확대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은 자가 면역 반응을 야기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면역 기관이나 면역 세포가 우리 신체 기관을 외부의 항원으로 인식해서 공격을 해서 파괴시키는 네. 거죠.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류마티즘, 그러니까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베체트, 전신성 혈관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 자가 면역 질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염증입니다. 염증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면역 과민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죠. 그러니까 어떤 항원이 침입했을 때 항체를 과도하게 생성해서 그 항체가 항원을 다 중화시킨 다음에도 여분의 항체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 네네. 아토피 등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아토피도. 네. 네. 그 면역 과민 반응은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어요. 어렵죠. 그렇지만 어떤 영양 관리를 통해서 그 증상의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부분.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양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바이러스는 사실 어떤 그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무생물도 아니고 생물도 아닌 거예요. 작은 애들 있을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무생물이에요. 그런데 감염이 돼서 숙주를 활용해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생물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 그 바이러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이에요. 생존.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암 단백질을 억제하고 네. 이런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 세포를 만드는 경로를 간 세포 파괴하는 경로로 바꾸고 네. 이렇게 증식을 목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러스의 최종 목적은 생존이고 팬데믹이다.
세계적 대유행을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신종 바이러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그렇다면 매번 이런 사태를 겪고 네. 또 고통을 감내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면역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영양 관리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 터진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면역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영양 관리가 저희가 앞서 말씀하셨던 단백질이라든지 베타카로틴도 들었지만 어떤 게 특별히 더 챙겨 먹어야 될지 어떤 게 면역에 좋은 영양소일까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감염은 선천 면역 단계에서 제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후천 면역은 이를 보강하는 역할을 선천 면역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중요한 선천 면역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단백질이다. 네. 물리적 장벽, 면역체 일선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면역기관과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천 면역에서 항체를 생성하는 이뮤노글로불린, 항체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기관의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세포도 충분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항체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에 선천 면역뿐만이 아니라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모두 약화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튼튼한 면역 기능을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하게 평소에 보충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장내의 장관 면역이 우리 전체 면역 기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관의 면역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관에 존재하는 어떤 그 세균의 균총의 비율을 바람직한 그런 비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유장관 내에 많은 비율로 존재해야만 네. 면역 기관을 튼튼하게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유산균이나 뭐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유산균을 포함한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에는 우리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상당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미. 네. 유산균이 우리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된다. 관련된 그런 논문들을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네. 유해세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기능 프로바이오틱스가 갖고 있다는 거고요. 장관 내의 백혈구 증가나 식세포 작용을 촉진시킨다. 그다음에 항염증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장관 내 감염을 억제하고 또 병원 미생물에 대한 장벽을 형성한다. 병원균이 결합해야 될 부위에 먼저 결합을 해서 병원균이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면역세포 중에 기억해야 되는 그 NK세포. 네, NK세포. 네.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도 있다는 거. 네. NK세포는 우리 면역세포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NK세포가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 세포가 돌연변이가 되면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증식만 하는 기능을 못하는 세포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암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NK세포가 그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네네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하나 이제 건강에 대한 팁을 드리면 NK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웃으시라는 거예요. 엔돌핀? 엔돌핀, 엔케팔린이라는 그런 어떤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NK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많이 웃으시면 우리가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 미국의 루이빌 대학교의 클러퍼드 컨 박사가 이제 얘기한 내용인데 많이 웃으면 NK세포가 활성화되고 거짓 가짜 웃음도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많이 웃으시라는 겁니다. 네. 근데 하루에 15초 정도 웃으면요. 네. 하루에 그러니까 15초 정도 크게 웃으면 NK세포 활성도가 2배가 증가해요. 그래서 12시간이 지속돼요. 실험 결과로. 야. 그러면 15초씩 하루에 2번만 웃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NK세포 활성도가 2배가 증가해서 12시간 지속되니까 2번만 15초씩 웃으면 24시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비타민 C 정말로 도움이 되나요? 네, 저는 도움이 된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역 증진이나 바이러스 퇴치의 효과가 입증되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항산화 영양소가 다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아니라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체 내부에서 수분 농도가 높은 부위에서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합니다. 대표적으로 눈과 폐와 부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눈과 폐라는 겁니다. 눈과 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흡기계
감염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네. 그 논문들이 있고 비타민 C와 아연을 함께 섭취했을 때 이제 그 폐렴이 억제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들도 있고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감기의 증상이나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공통적으로 호흡기계 건강, 수분 농도가 높은 눈과 폐, 호흡기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 볼 수 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타민 C는 이제 수분 농도가 높은 부위에서 항산화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항산화 영양소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신체 부위에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카로티노이드의 경우에는 상피 조직에서의 항산화 기능. 네. 그다음에 이제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항산화 기능. 그다음에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효소의 그 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계와 관련된 항산화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더라도 각기 이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하는 네. 그런 어떤 신체 부위와 기관이 특징이 다르네요. 틀리기 때문에 네. 항산화 영양소는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항산화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섭취하시는 것보다 네,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할 때는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골고루. 비타민 D도 강력한 그런 면역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논문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논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비타민 D의 면역 기능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네, 간극 연접이라는 그런 현상을 촉발시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극을 아주 밀도 높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벽돌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틈새를 우리가 항원들이 침입하기가 어렵겠죠. 네. 이러한 그 현상을 간극 연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 장벽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천 면역을 강화시킵니다. 비타민 D의 섭취가 상피세포나 대식세포, 그 다음에 백혈구 등 그런 균에 대항하는,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러한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대식세포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균체 내, 세포 내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비타민 네. D가. 그리고 후천 면역도 관여를 합니다.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나 그 다음에 항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도 면역에 매우 중요한 그런 영양. 하나 이제 면역하면 떠오르는 영양소가 있으실 거예요. 네, 아연입니다. 아연. 네, 아연의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우리 면역기관, 골수나 흉선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 면역세포, NK세포,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등과 같은 이러한 모든 면역세포의 그 기능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아연이. 그리고 항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면역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종양괴사인자, TNF-알파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질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식균작용, 그다음에 세포의 어떤 분화와 성숙, 항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항체를 생성하는 데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연도 역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그런 면역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단백질, 유산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들, 그다음에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메가3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가 선천 면역과 그다음에 후천 면역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한 다음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평소에 이러한 영양 관리를 통해서 우리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좀 더 네.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의를 듣다 보니 제가 몰랐던 영양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면역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우리 건강의 기본이다라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 이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그런 영양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